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 속 갓 태어난 핏덩이를 뺏기고 차가운 얼음판 위에 버려진 여인. 민설아, 그녀가 흘린 피눈물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이와 짓밟힌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그녀. 이제 안동 김씨 가문을 향한 그녀의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복수극이 막을 올립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오직 철저한 파멸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살을 내는 듯한 삭풍이 안동 김씨 가문의 거대한 솟을대문을 휘감으며 몰아쳤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은 마당의 흥건한 서녀를 덮으려 애쓰고 있었으나 그 비릿한 냄새마저 감추지는 못했다. 갓 태어난 핏덩이의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으나 이내 누군가의 거친 손길에 의해 뚝 끊어지고 말았다. 산고의 고통이 채 가시지 않은 민설아는 하반신을 적시는 붉은 피를 이끌고 눈 덮인 마당을 기어가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손톱이 얼어붙은 땅을 긁어대며 부러져 나갔지만 어미의 눈은 오직 아이가 사라진 방향만을 쫓고 있었다. 대청마루 위에는 김노 부인이 짐승을 바라보는 듯한 싸늘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려한 비단 옷을 휘감은 그녀의 곁에는 뜨거운 화로가 놓여 있었으나 그녀가 내뱉는 말은 바깥의 눈보라보다 더욱 차가웠다. 부정을 탄 계집이 낳은 씨앗이다. 가문의 수치가 될 것이니 당장 저것을 치워라.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인들은 주저하면서도 감히 마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파랗게 질린 아이를 거적에 말아 짐짝처럼 들고 뒷문으로 향했다. 설하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으나 건장한 하인들의 발길질에 무참히 나뒹굴었다. 어머니,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설아의 절규는 눈보라 속에 흩어졌다. 그녀의 시선이 다급하게 사랑채 쪽을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지아비 김도진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창호지 문틈으로 이 참상을 지켜보면서도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촛불 그림자로 비친 그의 모습은 미동조차 없었다. 남편의 침묵은 시어머니의 학대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설아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믿었던 하늘이 무너지고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멸시로 돌아온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김노 부인은 혀를 차며 가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천한 것들은 즐기기도 하지.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다. 내 아비가 영모에 휘말린 것도 다 내년의 사주가 아니더냐.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그들에게 숨쉬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다. 설아는 찢어진 치마폭을 움켜쥐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더 이상 애원도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방금 전까지의 애처로움 대신 지옥의 불길 같은 형형한 살기를 띠기 시작했다. 설아는 떨리는 손을 들어 머리에 꽂혀 있던 은장도를 뽑아들었다. 하인들이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으나 그녀는 그 칼끝을 자신이 아닌 허공을 향해 겨누었다. 안동 김씨 가문, 똑똑히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섬뜩했다. 내 오늘 이 차가운 눈밭에 피를 뿌려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준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리라.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은장도로 자신의 손바닥을 깊게 그었다.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기괴한 꽃을 피웠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입고 있던 소복의 치맛자락에 혈서를 쓰기 시작했다. 글자 하나하나가 뼈에 사무친 원한이었다. 김 노부인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포로 일그러졌다. 저
저 미친년이 당장 전현을 끌어내지 않고 뭘 하느냐 노부인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달려들었지만 설아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듯한 기세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귀신과도 같은 그 형상에 압도된 장정들은 감히 손을 뻗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죽어서도 악귀가 되어 너희의 씨를 말릴 것이다. 내 아이가 느꼈던 추위, 내가 겪은 배신, 그 모든 것을 너희 뼈마디 하나하나에 새겨줄 것이다. 설아는 피로 얼룩진 치마를 휘날리며 뒷마당의 연못으로 향했다. 한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연못은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리고 그녀를 기다리는 듯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김도진이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설아야 멈추어라. 그의 외침은 너무나도 늦고 또 비겁했다. 설아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차가운 비웃음을 남겼다. 그녀는 연못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가 그녀의 속눈썹에 내려앉아 녹아내렸다. 이 생에서의 마지막 풍경은 너무나도 시리고 잔혹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했다. 설아는 망설임 없이 얼음이 깨진 틈, 검푸른 물이 일렁이는 곳으로 몸을 던졌다.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이 그녀의 뜨거운 몸을 감쌌다. 폐부로 밀려드는 고통보다 뼛속 깊이 사무친 원한이 더 생생했다. 물속은 세상보다 고요했다. 천천히 가라앉으며 설아는 흐릿해지는 수면 위를 바라보았다. 일렁이는 물결 사이로 횃불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춤추고 있었다. 숨이 막혀오고 의식이 멀어져 갔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수의 맹세를 놓지 않았다. 신이시여, 만약 당신이 존재한다면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소서. 그녀의 간절한 염원이 닿았는지 아니면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인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이한 빛이 그녀를 휘감았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시간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함께 숨통이 트였다. 물속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등 뒤로 느껴졌다. 코끝을 찌르던 비릿한 피냄새 대신 은은한 모란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설아는 헉하고 숨을 몰아쉬며 눈을 번쩍 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차가운 얼음장도 지옥 같은 김씨 가문의 마당도 아니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 바로 그녀가 시집 오던 날 머물렀던 친정의 별당 천장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차갑게 식어있던 뺨은 온기가 돌고 있었고 찢어졌던 손바닥은 깨끗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전율했다. 악몽은 끝났으나 복수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눈을 뜬 설아는 천장에 매달린 붉은색과 푸른색의 청사초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귓가에는 잔치 국수를 삶는 냄새와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이것은 사후 세계가 아니었다. 3년 전 그녀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던 바로 그날 김도진과의 혼례식 아침이었다. 설아는 벌떡 일어나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흉터 하나 없이 매끄러운 피부. 아직 물기를 머금은 듯한 젊음이 그곳에 있었다. 방금 전까지 뼈를 깎던 추위와 고통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심장만이 쿵쾅거리며 살아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그곳에는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진무구했던 17의 설아가 있었다. 아가씨, 일어나셨어요. 이제 곧 가마가 도착할 겁니다. 유모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다. 그 해맑은 미소를 보자 설아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전생에서 유모는 설아가 쫓겨날 때
그녀를 감싸다가 매질을 당해 불구의 몸이 되었었다. 설아는 울컥 치솟는 눈물을 삼키며 유모의 손을 꽉 잡았다. 네,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정말 날이 좋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유모는 평소 수줍음 많던 아가씨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졌음을 느꼈지만 긴장 탓이려니 하고 넘겼다. 설아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번 생은 다르다. 내 사람들은 내가 지킨다. 단장을 시작한 설아의 눈매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쓰는 과정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갑옷 착용과도 같았다. 붉은 화롯을 입은 그녀의 자태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거울 속에 비친 표정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전생의 그녀는 이날 두려움과 설렘으로 떨었으나 지금의 설아는 오직 복수라는 하나의 목적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아가씨, 표정이 왜 그리 무서우십니까? 새 신부가 웃으셔야지요. 수모가 농을 던지자 설아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기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너무 기뻐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기대가 되어서요. 가마에 오르는 순간 설아는 잠시 멈칫했다. 이 좁고 어두운 공간은 그녀를 지옥으로 실어 나르는 운구차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디뎠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그녀는 품속에 감춰둔 작은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전생의 기억을 토대로 그녀가 급히 준비한 회심의 일격이었다. 안동 김씨 가문에 거대한 소슬대문이 보이기 시작하자 하객들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먹잇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었다고 기뻐하는 야수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설아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다. 가마에서 내린 설아는 대청마루에 서 있는 신랑 김도진을 마주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호탕한 군자라 칭송했었다. 전생의 설아 역시 그 겉모습에 속아 헌신짝처럼 버려질 때까지 그를 연모했었다. 도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설아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뺐다. 도진의 눈동자가 의아함으로 흔들렸다. 부인 그의 부름에 설아는 짐짓 수줍은 척 고개를 숙였으나 속으로는 구역질을 참아내고 있었다. 그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지지 마라. 내 놈의 위선 가면을 벗기는 날. 그 손목부터 잘라줄 테니 혼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설아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였지만 그녀의 감각은 곤두서 있었다. 하객들 틈에 섞여 있는 시어머니의 첩자들, 탐욕스러운 눈으로 예물을 훑어보는 친척들. 그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저를 올리는 순간 그녀는 곁눈질로 시어머니인 김 노부인을 훔쳐보았다. 노부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훑어보고 있었다. 순진하고 다루기 쉬운. 게다가 지참금까지 두둑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쁘겠는가. 설아는 그 오만함을 박살 내주겠다고 다짐하며 바닥에 이마를 대고 차갑게 웃었다. 패백을 위해 안채로 들어선 설아는 긴장한 기색 없이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다. 김노 부인은 며느리의 기색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보통의 새 신부라면 시선 둘 곳을 몰라 쩔쩔매야 마땅했으나 설아는 똑바로 시어머니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앞으로 우리 가문의 법도를 잘 따라야 할 것이다. 노부인의 훈계가 시작되자마자 옆에 있던 하녀 방울이가 끼어들었다. 마님 말씀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댁 법도가 워낙 엄해서요. 방울이는 전생에 설아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간질했던 악질적인 계집이었다. 설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르신께서 말씀 중이신데 천한 것이 감히 말대꾸를 하는구나. 이것이 안동 김씨 가문의 법도인가. 순식간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방울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김노 부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들어온 지 하루도 안 된 며느리가 자신의 신복을 꾸짖다니. 아직 아랫사람 다루는 법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노부인이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설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문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지요.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설아는 준비해온 밤과 대추를 노부인의 치마폭에 던지는 대신 정성스럽게 포장된 비단 상자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것은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특별한 차입니다. 노부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말린 산수유 열매가 가득 들어 있었다. 산수유는 남자에게 좋다는 속설이 있지만 사실 노부인이 남몰래 즐겨 마시는, 그러나 겉으로는 채통 때문에 멀리하는 척했던 기호품이었다. 어머니께서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 잠을 못 이루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다려 드시면 마음속의 화가 좀 가라앉으실 겁니다. 김노부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불면증과 은밀한 기호는 최측근 몇 명만 아는 비밀이었다. 갓 시집온 며느리가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들이밀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나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네가 효심이 지극하구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도지는 그저 아내가 준비성이 철저하샤고 생각하며 흐뭇해할 뿐 두 여자 사이의 살벌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안의 뱉은 일은 도맡아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설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울이를 싸늘하게 쏘아보았다. 주인을 무시하는 쥐새끼들을 잡는 일 말입니다. 방울이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설아의 눈빛은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혀를 다시는 것과 같았다. 김노 부인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고른 며느리가 순한 양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여우. 아니, 그보다 더한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밤이 깊어 신방에 든 도지는 설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다. 부인, 오늘 많이 피곤했지요. 어머니께서 조금 엄하시더라도 마음 쓰지 마시오. 그의 다정한 말투는 전생의 상처를 들쑤시는 고문과도 같았다. 설아는 살며시 몸을 빼며 등잔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만이 푸르게 빛났다.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 댁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악역이라도 자처할 생각입니다. 도지는 그녀의 말을 그저 현모양처의 다짐으로만 받아들였다. 고맙소. 내 부인이 되어주어 정말 고맙소. 그는 안도하며 잠자리에 들었으나 설아는 밤새 눈을 감지 않았다. 새벽녘. 설아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평온하게 잠든 그 모습이 혐오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목을 조르는 시냅을 했다가 천천히 거두었다. 죽음은 너무나 쉬운 도피처였다. 그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고통, 살아있는 지옥을 맛보게 해주어야 했다. 기대하십시오. 서방님, 그리고 어머니. 설아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당신들이 쌓아 올린 이 위선의 성을 내 손으로 하나씩 아주 천천히 허물어 드릴 테니까요. 창밖에서 동이 터오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안동 김씨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아침 문안 인사를 위해 나설 때 설아는 어제와는 다른 옷을 골라 입었다. 소박하고 얌전한 색상이 아니라 눈에 띄게 화려하고 기품 있는 진보라색 저고리였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안채 마당에 들어서자 하인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어제의 그 주눅든 새색시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이 집안의 안주인처럼 당당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부엌에서 일하던 하녀들이 그녀의 기세에 눌려 길을 비켜섰다. 설아는 그들 중 가장 나이든 참모에게 다가가 나직이 물었다. 아침상은 준비되었는가? 내 오늘부터는 직접 간을 볼 것이다. 참모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아, 아씨. 그건 마님께서. 설아는 참모의 말을 끊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펄펄 끓고 있는 국소 뚜껑을 열어본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싱겁구나. 어머니께서는 짠 것을 싫어하시지만 깊은 맛이 없는 것은 더 싫어하신다. 그녀는 과감하게 간장을 더 부었다. 그것은 단순히 국의 간을 맞추는 행위가 아니었다. 시어머니가 장악하고 있던 부엌, 즉 안살림의 권한을 침범하겠다는 신호였다. 뒤따라 들어온 방울이가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다. 아씨 마님 허락도 없이 이러시면. 설아는 국자를 든 채 천천히 뒤를 돌았다. 설아가 비웃듯 되물었다.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다. 내 시부모를 봉양하는데 하녀의 허락이 필요하더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솥뚜껑이 울릴 만큼 위압적이었다. 방울이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설아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방울이의 입가에 들이밀었다. 맛을 보거라. 내 놈 혀가 마님의 입맛보다 정확한지 어디 한번 보자. 뜨거운 국물이 입술에 닿자 방울이는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부엌 안의 모든 하인이 숨을 죽였다. 안동 김씨 가문의 새로운 그리고 아주 무서운 주인이 들어왔음을 모두가 직감하는 순간이었다.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만 안동 김씨 가문의 안채에는 여전히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김 노부인의 먼 친척 조카이자 명문가 이씨 집안의 여식인 이화연이 가솔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대문을 들어섰다. 화려한 비단 옷차림에 거만한 눈빛을 한 그녀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위풍당당했다. 김노부인은 맨발로 뛰어나갈 듯 반가워하며 화연의 손을 맞잡았다. 아이고, 내 귀한 조카가 왔구나. 먼 길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노부인의 목소리에는 설아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함이 뚝뚝 묻어났다. 설아는 마당 구석에 조용히 서서 그 역겨운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전생에서 화연은 도진의 첩실이 되어 설아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화연은 설아를 보자마자 묘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그녀의 눈길은 설아의 수수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익히 들었습니다. 몸이 약하셔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신다고요. 첫마디부터가 도발이었다. 예의를 갖추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솜씨가 전생과 다를 바 없었다. 설아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고개를 숙였다.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말솜씨는 여전히 날카로우시군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설아의 태연한 반응에 화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으나 이내 표정을 바꾸고 김노 부인의 팔짱을 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설아를 향한 멸시와 화연에 대한 찬양으로 채워졌다. 김노 부인은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화연이 네가 오니 집안이 다 환해지는구나. 누구처럼 칙칙하지 않고 말이다. 도진 역시 화연의 미모에 홀린 듯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인 설아가 옆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연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살갑게 굴었다. 화연 낭자, 이 나물 좀 드셔보시오. 우리 집 장맛이 일품이라오. 설아는 묵묵히 밥알을 씹으며 그들의 추태를 관망했다. 전생이었다면 질투와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겠지만 지금은 그저 먹잇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드는 것을 지켜보는 사냥꾼의 심정일 뿐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노 부인이 본색을 드러냈다. 설아야, 네가 들어온 지 꽤 되었으나 아직도 살림이 서툴러 걱정이구나. 마침 화연이가 살림 솜씨가 야무지니 당분간 곳간 열쇠를 화연이에게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은 며느리의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도진마저 거들었다. 어머니 말씀이 일리가 있소. 부인은 몸도 약하니 화연 낭자에게 배우는 것도 좋지 않겠소. 그들은 설아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거나 반발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설아는 기다렸다는 듯 숟가락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참으로 현명하신 생각이십니다. 설아의 뜻밖의 반응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그녀는 품속에서 미리 챙겨둔 곳간 열쇠 꾸러미와 장부책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실 그동안 이 방대한 살림을 꾸려나가느라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화연 아가씨처럼 영민한 분이 맡아주신다면 저는 한시름 놓겠습니다. 설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화연은 당황하면서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열쇠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것이 설아의 패배라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열쇠를 낚아챘다. 형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리지요. 걱정 마세요. 제가 훨씬 잘 불려드릴 테니까요. 설아가 방으로 돌아오자 유모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아가씨, 어찌 그리 쉽게 안살림을 내어주십니까? 이제 저 여우 같은 년이 주인을 깔보고 날뛸 것입니다. 설아는 촛불 심지를 자르며 나직하게 웃었다. 유모, 짐을 진 자가 넘어지는 법이다. 나는 그저 무거운 돌덩이를 저 아이의 등에 얹어주었을 뿐이야. 설아가 넘겨준 장부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으나 사실 곳곳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오래된 쌀은 썩어가고 있었고 비단은 곰팡이가 슬기 직전이었다. 화연이 거칠에 신경 쓰느라 창고 깊숙한 곳을 확인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설아는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화연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집안의 낡은 가구들을 모조리 새 것으로 바꾸고 하인들의 유니폼을 비싼 명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체면이 있지. 이런 구질구질한 것들을 쓰고 있었다니. 그녀는 김 노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다. 곳간의 재물이 바닥나기 시작했지만 화연은 설아가 남겨둔 장부에 허위 잔고만을 믿고 있었다. 설아는 자신의 처소에 틀어박혀 자수를 놓으며 바깥에서 들려오는 공사 소리를 자장가처럼 즐겼다. 그러던 중 설아가 미리 포섭해둔 거상박씨가 비단을 가득 싣고 김씨 가문을 방문했다. 그는 설아가 아닌 화연을 찾아가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 새로 오신 아기씨의 안목이 탁월하다 들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궁궐에나 들어가는 최상품인데 특별히 외상으로 드리지요. 대금은 추수 후에 갚으셔도 됩니다. 허영심의 눈이 먼 화연은 그 제안을 덥석 물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도진에게 칭찬받을 생각에 들떠 엄청난 이자가 붙은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다. 박 씨는 설아와 눈이 마주치자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유유히 사라졌다. 화연이 사들인 비단과 자개장으로 집안은 화려해졌지만 하인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다. 화연은 자신의 사치를 위해 하인들의 식비와 품색을 줄였기 때문이다. 새로 온 아씨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뱀 같아요. 부엌대기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이때 설아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와 자신의 폐물을 팔아 마련한 고기를 내밀었다. 다들 고생이 많네. 내 힘이 없어 곡간을 열지는 못하지만 이거라도 먹고 기운들 차리게. 하인들은 설아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인심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설아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며칠 뒤 집안의 어른인 문중의 장로들이 제사를 위해 방문했다. 화연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 앞에 나서서 교태를 부리며 자신의 공을 자랑하려 애썼다. 제가 오고 나서 집안 꼴이 비로소 양반과 다워졌지요. 그러나 장로들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다. 지나친 사치와 향냄새가 오히려 경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반면 설아는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구석에서 조용히 제기를 닦고 있었다. 그 모습은 화려한 화연과 대비되어 더욱 정갈하고 기품 있어 보였다. 가문의 최고 어른인 대고모님이 설아를 불렀다. 새 며느리는 어찌하여 저리 구석에 있는가? 설아는 조신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집안의 살림은 화연 아가씨가 맡고 계시니 저는 그저 조상님을 모시는 일에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대고모님은 설아의 손에 묻은 그 그릇의 검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화려한 꽃은 금방 시들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지. 김씨 집안에 보기 드문 현숙한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그 한마디에 화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김노 부인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날 밤 도진이 술에 취해 설아의 방을 찾았다. 그는 화연의 당당함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부인, 화연이가 너무 나서는 것 같지 않소. 설아는 도진의 술상을 봐주며 부드럽게 웃었다. 서방님, 화연 아가씨는 의욕이 넘치시는 것뿐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아 주시지요. 그녀는 도진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화연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덮어주는 시렵을 했다. 도진은 그런 설아를 보며 묘한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화연의 폭주가 계속될수록 김씨 가문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녀는 부족한 현금을 메우기 위해 설아가 소개해준 고리대금 업자에게 또다시 손을 벌렸다. 걱정 마세요. 이번에 들어올 소장료만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화연은 호언장담했지만 설아는 이미 소작인들과 이야기를 끝내둔 상태였다. 올해는 흉작이라 소장료를 낼 수 없다는 탄원서를 준비해 둔 것이다. 설아는 창문 너머로 켈르르 웃으며 도진과 희희낙낙하는 화연을 보며 차가운 찻잔을 입에 가져갔다. 쓴 차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정신을 맑게 했다. 웃어라. 마음껏 웃어둬라. 설아는 달빛 아래서 중얼거렸다. 네가 입고 있는 그 비단 옷이 너를 옥죄는 수의가 될 것이고 네가 찍은 그 도장이 너의 목을 치는 칼날이 될 것이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설아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제 곧 터질 빚잔치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씨 가문의 도덕성과 명예를 바닥으로 끌어내릴 치명타가 될 것이었다. 설아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붉은 인주가 묻은 또 다른 문서를 꺼내보았다. 그것은 화연이 모르게 빼돌린 김씨 가문의 진짜 재산 목록이었다. 새벽녘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쯤 마당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곡간에 쥐가 들어 곡식이 다 상했습니다. 화연이 관리하던 곡간에서 사단이 난 것이다. 김 노부인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나갔고 도진 역시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다. 설아는 천천히 일어나 머리를 빗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승리의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우아하게 몸을 일으켜 소란스러운 마당으로 향했다. 이제 화연이 저지른 난장판을 수습하는 척하며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버릴 시간이었다. 심야의 정적을 깨고 안동 김씨 가문의 대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의금부에서 나왔다. 문을 열어라. 횃불의 붉은 빛이 마당을 대낮처럼 밝혔고 군졸들의 거친 고함 소리에 잠들어 있던 가솔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다. 김노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고 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죄명은 영모 혐의였다. 누군가 김씨 가문이 반역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투서를 넣은 것이었다. 군졸들은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뛰어올라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책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귀한 도자기들이 박살나는 소리가 비명처럼 이어졌다. 사랑채 깊숙한 곳, 도진의 비밀 서랍에서 문제의 서찰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조정에서 금기시하는 역적의 이름이 적힌 시문이었다. 도진은 그 서찰이 왜 자신의 서랍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의금부 도사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증거가 이리 명백한데 발뺌할 셈인가.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붉은 오라줄이 도진의 양팔을 결박하려 하자. 김노 부인이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통곡했다. 집안의 대가 끊길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화연은 구석에 숨어 벌벌 떨 뿐 나서서 도우려 하지 않았다. 그때 흐트러짐 없는 차림의 설아가 도사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태연자약했다.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그 서찰은 제 지아비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도사가 눈썹을 치켜 세우며 물었다. 그럼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설아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소인이 친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글씨 연습을 하려고 베껴 쓴 것일 뿐. 그 내용이 불온한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지한 아녀자의 실수이니 제 지아비는 놓아주십시오. 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설아를 쳐다보았다.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가 거짓 자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침묵했다. 비겁함이 안도감을 덮어버린 순간이었다. 도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혀를 찼다. 무지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영모의 주체가 아녀자라니 앞뒤가 맞지 않군. 그는 도진을 풀어주라고 명했다. 대신 설아를 향해 엄포를 놓았다. 비록 영모는 아니라 하나 금서를 소지한 죄는 가볍지 않다. 이 여인을 당장 별채에 감금하고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하라.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군졸들이 물러가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하지만 김노 부인과 도지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설아가 군졸들에게 이끌려 허름한 별채로 끌려가는 동안 누구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화연은 그제야 나타나 노부인의 등을 두드리며 가증스러운 위로를 건넸다. 어머님,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형님이 어찌 그런 흉한 물건을 들여와 집안을 이 꼴로 만드셨는지. 그녀는 교묘하게 모든 잘못을 설아에게 돌렸고 노부인은 그 말에 동조하며 이를 갈았다. 내 전현이 들어올 때부터 재수가 없었다. 은혜도 모르고 집안을 말아먹으려 하다니 별채는 쥐가 나올 듯 더럽고 습했다. 창호지는 찢어져 있었고 냉기가 바닥에서 올라왔다. 하인들이 던져주고 간이 부른 얇고 냄새가 났다. 하지만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순간 설아는 비로소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처연하기보다 섬뜩할 정도로 시원했다. 문제의 서찰을
도진의 서랍에 넣은 것은 바로 그녀였다. 도진이 평소 술자리에서 주워들은 시구절을 베껴 쓴 종이를 몰래 숨겨두었다가 때마침 터진 투서 사건과 엮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죄인이 됨으로써 이 집안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완벽한 자유를 얻었다. 다음 날 저녁, 도진이 몰래 별채를 찾았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들어와 설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부인, 내 어찌 그대에게 이런 고초를 겪게 한단 말이오. 내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그의 말은 감동적인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라는 이기심이 서려 있었다. 설아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애절하게 속삭였다. 서방님만 무사하시다면 저는 이보다 더한 곳에서도 지낼 수 있습니다. 부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녀의 연기에 도진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아내를 두었다고 착각하며 동시에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감시할 수 없다는 사실에 쾌재를 불렀다. 도진이 돌아가자마자 설아는 바닥에 낡은 돗자리를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그녀가 미리 숨겨둔 붓과 종이, 그리고 약간의 엽전이 있었다. 이제부터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그녀의 작전 본부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신이는 한양에 있는 정보 상인이었다. 미끼를 물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장자가 경계를 풀었으니 이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거래 내역을 낱낱이 조사하라. 그녀는 문틈으로 들어온 믿을 만한 하녀에게 편지를 건네며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한편 안채에서는 화연의 세상이 열렸다. 설아가 감금되자 그녀는 명실상부한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을 꼬드겨 잦은 연회를 열었고 불안했던 마음을 달랜다는 핑계로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도 했다. 곡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었지만 도진은 설아의 희생으로 자신이 면죄부를 받았다고 믿어 더욱 대담하게 뇌물을 주고받았다. 그는 관아의 이방과 결탁하여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려 했고 그 자금은 화연히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충당되었다. 파멸의 수레바퀴가 가속도가 붙어 굴러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설아는 별채의 구석진 벽을 더듬어 헐거워진 벽돌을 빼냈다. 그 구멍은 바깥 세상과 통하는 작은 통로였다. 빗소리에 섞여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아씨, 분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전생에 그녀를 따랐던 충직한 머슴 돌쇠의 목소리였다. 그는 설아가 부탁한 남장용 의복과 가짜 신분증을 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설아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결의에 찬 눈빛을 빛냈다. 오늘 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민설아는 그림자가 되어 김씨 가문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캐러 나갈 것이었다. 그녀가 잠입한 곳은 도진이 자주 드나드는 기방이었다. 남장을 한설아는 구석진 방에 자리를 잡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도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도진은 술에 취해 거만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이제 집구석에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 내 세상이지. 그 곰 같은 마누라는 별채에 처박혀 있으니 얼마나 편한가. 기생들의 아양 섞인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설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배신의 말들은 심장을 후벼 팠다. 그러나 그녀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눌러 담았다. 도진은 계속해서 혀꼬인 소리로 중대한 비밀을 발설했다. 이방놈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조은선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나르는 배 정보를 넘겨주기로 했네. 그 배만 털면 빚 따위는 한 방에 해결하고도 남지. 그것은 명백한 국법 위반이자 발각되면 삼족이 멸할 대역죄였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도진이 자신의 입으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단순히 관아에 넘기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생각이었다. 더 확실하고 더 잔혹하게 그를 무너뜨릴 덫을 설계해야 했다. 새벽이 오기 전 설아는 별채로 돌아왔다. 젖은 옷을 숨기고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웠다. 몸은 으슬으슬 떨려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도지는 스스로를 난세의 영웅이라 착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벼랑 끝을 걷는 눈먼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등을 떠밀 준비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가 희생양이라 믿고 있는 아내였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치 김씨 가문을 씻어낼 거대한 해일의 전주곡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화연이 하녀들을 대동하고 별채를 찾았다. 그녀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형님, 꼴이 말이 아니시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 형님 팔자인 것을. 화연의 눈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설아는 힘없이 죽 그릇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아우님,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죄를 씻고 있습니다. 바깥일은 아우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설아의 칭찬에 화연은 콧대를 높이며 돌아섰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걷고 있는 그 화려한 꽃길이 사실은 설아가 깔아놓은 가시밭길 위라는 것을. 설아는 닫힌 문 뒤에서 화연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래, 더 높이 올라가거라. 그래야 떨어질 때 뼈조차 추리지 못할 테니. 잔인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갔다. 별채에 갇힌 설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날아들었다. 친정아버지인 민대감이 국고를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고 의금부에 하옥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이는 명백히 안동 김씨 가문이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꾸민 꼬리 자르기였다. 김도진과 그 아비는 자신들에게 쏠린 영모의 혐의를 벗기 위해 청렴하기로 소문난 사돈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설아는 차가운 방바닥을 치며 오열하고 싶었으나 입술을 깨물어 붉은 피를 흘리며 참아냈다.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치였다. 그녀의 희생은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가장 소중한 이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꼴이 되었다. 바깥에서는 김씨 가문의 잔치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 민대감이 잡혀갔으니 이제 우리 가문은 안전하다. 하인들의 쑥덕거림 속에 도진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장인을 팔아넘기고 얻은 안위에 취해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터였다. 설아는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그러나 더없이 차갑게 가라앉은 한 여인이 있었다. 아버지를,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맹수가 발톱을 가는 굴이어야 했다. 설아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시집올 때 가져온 폐물 중 가장 값비싼 옷가락지와 금비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문틈으로 보초를 서고 있던 칠성이를 불렀다. 화연이 안살림을 맡은 뒤로 급료가 밀려 불만이 가득한 자였다. 칠성아, 네 어미가 병안으로 누워있다 들었다. 약값이라도 보태거라. 설아가 옷가락지를 건네자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를 받아 챙겼다. 아, 아기씨.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오늘 밤만 눈 감아드리겠습니다. 돈 앞에서는 충성심도 두려움도 무력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 설아는 남장을 하고 별채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뜨거운 복수심을 식히지는 못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몰락해가는 친정집이었다. 대문에는 관자가 찍힌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고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이 나 있었다. 늙은 노복 하나만이 마당을 지키다 설아를 보고 통곡했다. 아씨, 대감마님께서 유배를 떠나셨습니다. 흑산도로 가시는 길에 피를 토하셨다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설아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버지는 평생을 청렴하게 사셨건만 사위라는 자의 탐욕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신 것이다. 설아는 무너진 담벼락에 기대어 맹세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억울함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발길을 돌렸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장터의 허름한 전당포로 향했다. 그곳은 겉보기엔 평범한 전당포였지만 실상은 한양의 거상들이 은밀하게 거래를 하는 정보의 중심지였다. 전생의 기억으로 설하는 이곳의 주인인 박가가 김씨 가문과 원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가는 늦은 밤 찾아온 남장 여인을 경계했으나 설아가 내민 문서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다. 그 문서는 설아가 김씨 가문의 곳간 장부를 조작하며 빼돌린 실제 횡령 내역과 도진이 술김에 흘린 조은선 탈취 계획이 적힌 비망록이었다. 이것을 담보로 제게 힘을 빌려주십시오. 설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박가는 문서를 꼼꼼히 살피더니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안동 김씨를 잡을 미끼라. 꽤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제안이군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설아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들의 몰락, 그리고 내 가족의 명예 회복, 그것을 위해 필요한 자금과 사람을 지원해 주십시오. 박가와의 거래는 성사되었다. 그는 설아에게 은신처와 믿을 수 있는 호위무사를 붙여주었다. 이제 설아는 더 이상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숨어 그들의 목통을 조일 사냥꾼이 되었다. 별채로 돌아온 설아는 옷을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박가에게서 받은 독초가 들려 있었다. 김 노부인이 즐겨 마시는 차에 조금씩 섞을 아주 느리게 작용하지만 치명적인 독이었다. 어머니, 이제부터 당신이 좋아하는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보초병 칠성이를 통해 바깥 소식을 전해 들었다. 도진이 승진 축하 연회를 연다는 것이었다. 아내를 가두고 장인을 유배 보낸 직후에 연회라니. 인면수심이 따로 없었다. 설아는 칠성이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오늘 연회에 쓸 수를 이것으로 바꿔치기 하거라. 그녀가 건넨 것은 도수를 높인 독한 술이었다. 혀끝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흐리게 하여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를 유발하는 술이었다. 칠성이는 이미 설아의 돈맛을 본 터라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되자 사랑채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도진의 고성방가가 별채까지 들려왔다. 설아는 차가운 방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술을 놓았다. 하얀 비단 위에 붉은 매화가 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 마셔라. 즐겨라. 그것이 너희의 마지막 축배가 될 것이다. 도진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참석한 관리들에게 거만한 태도로 굴기 시작했다. 설아의 계략대로 독한 술이 그의 뇌를 잠식하고 있었다. 그는 입을 열지 말아야 할 곳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내 장인 그 늙은이는 고지식해서 탈이었지. 내가 좀 손을 썼네만. 다 가문을 위한 일 아니겠나. 도진의 망언은 참석한 관리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그들 중에는 설아가 미리 손을 써둔 사원부 감찰의 첩자가 섞여 있었다. 감찰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고
도진의 말을 기록했다. 화연은 옆에서 도진을 말리려 했으나 이미 취한 그를 막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화연의 화려한 옷차림과 사치스러운 연회 비용은 관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밤이 깊어 연회가 끝나갈 무렵 김노 부인이 들이닥쳐 도진의 뺨을 올려붙였다. 이 미친놈아, 입 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설아는 멀리서 들려오는 그 파열음을 들으며 실을 끊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매화꽃의 마지막 잎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완성된 자수를 불태웠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녀는 과거에 유약했던 민설아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복수의 화신뿐이었다. 새벽녘 설아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별채를 나오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문 앞에는 박가가 보낸 가마가 대기하고 있었다. 가마에 오르기 전 그녀는 대문 기둥에 작은 칼자국을 남겼다. 그것은 선전포고이자 반드시 돌아와 이 문패를 내리겠다는 약속이었다. 안동 김씨 가문은 아직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재앙을 불러들였는지 모르고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 설아가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안동 김씨 가문의 안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모두가 잠든 축시,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넘어 소리 없이 마당에 내려앉았다.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설아는 익숙한 지형을 이용해 김 노부인의 처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신당으로 향했다. 평소 노부인이 가문의 번영을 빈다며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던 곳이었다. 문살 틈으로 새어 나오는 희미한 향냄새가 코끝을 찔렀으나 그것은 경건함보다는 어딘가 비릿하고 역겨운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설아는 품에서 꺼낸 얇은 칼날로 문고리를 따고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신당 안은 기괴한 풍경이었다. 불상 대신 알 수 없는 붉은 부적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제단 위에는 머리카락이 엉겨붙은 집인형들이 놓여 있었다. 설아는 촛불을 켜지 않고 미리 준비한 야광줄을 꺼내 희미한 빛을 밝혔다. 그녀의 시선이 제단 아래 감춰진 검은 산칠 상자에 고정되었다. 전생의 기억 속에서 노부인이 며느리들이 유산하거나 병들 때마다 은밀히 미소 지으며 만지작거리던 바로 그 상자였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각기 다른 이름이 적힌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다. 가장 앞에 있는 항아리에는 민설아라는 이름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설아는 숨을 죽이며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말린 두꺼비 가루와 비소,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색 가루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운 명백한 독극물이었다. 설아는 그 옆에 놓인 낡은 장부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도진의 전처들이 왜 시름시름 앓다 죽었는지, 왜 기영아를 낳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마치 실험 일지처럼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라는 명분 하에 제 핏줄마저 죽였단 말인가. 설아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김노부인은 며느리가 건강한 아들을 낳아 가문의 실권을 장악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임신한 며느리들에게 보약이라 속여 밀양의 독을 먹여왔던 것이다. 설아가 전생에 낳았던 아이가 죽은 것도 그녀의 몸이 망가진 것도 모두 노부인의 철저한 계획이었다. 이것은 시집살이가 아니라 학살이었다. 설아는 치밀어 오르는 사례를 억누르며 항아리 속에 독가루를 챙겨온 주머니에 옮겨 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다른 가루를 항아리에 채워 넣었다.
그것은 독이 아니었으나 인간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환각제 성분의 초가루였다. 어머니, 당신이 그리도 좋아하시던 약입니다. 이제 직접 드셔보시지요. 설하는 노부인이 매일 아침 마시는 차통을 찾아 그 안에 초가루와 섞은 독을 교묘하게 배 앞에 넣었다. 양은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지만 뇌를 망가뜨리기에는 충분했다. 모든 작업을 마친 설하는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신당을 빠져나왔다. 새벽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노 부인은 여느 때처럼 아침 차를 들이켰다. 쌉싸름한 맛이 평소보다 강했으나 그녀는 그것이 약효가 좋은 것이라 여기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러나 점심이 지날 무렵부터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눈앞에 검은 점들이 날아다니는 듯한 환시가 보였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십니까? 화연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으나 노부인의 눈에는 화연의 얼굴이 일그러진 귀신의 형상으로 보였다. 저리 가라, 내년 뒤에 저게 뭐냐? 노부인은 찻잔을 집어던지며 비명을 질렀다. 화연은 깨진 찻잔 파편에 종아리를 찔려 피를 흘렸다. 어머니, 저 화연입니다. 그러나 노부인의 귀에는 그 소리가 지옥에서 온 원혼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구석으로 뒷걸음질 치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오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다. 네가 약해서 죽은 것이다. 하인들이 몰려와 노부인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그녀는 괴력을 발휘하며 그들을 밀쳐냈다. 평소에 위엄있고 고상하던 마님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카락을 산발한 광녀만이 그곳에 있었다. 도진이 급히 달려왔을 때 노부인은 마당에 주저앉아 흙을 파먹고 있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도진이 그녀를 흔들자 노부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도진아, 도진아. 저기 아기가 운다. 춥다고 운다. 네가 죽인 그 아이가. 도진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하인들이 듣고 있는 와중에 어머니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급히 어머니의 입을 틀어막고 방으로 옮기라 명했다. 하지만 노부인의 헛소리는 멈추지 않고 담장을 넘어 밖으로 새어나갔다. 설아는 멀리서 그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가가 운영하는 찻집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김씨 가문의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검은 기운을 감상했다. 이제 시작이다. 육체의 고통은 찰나지만 정신의 지옥은 영원할 것이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건배하듯 허공에 부딪혔다. 노부인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자 집안의 기강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안주인이 제정신이 아니니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일손을 놓았고 곳간의 열쇠는 방치되었다. 화연은 이 기회를 틈타 재물을 빼돌리려 했으나 미쳐버린 노부인이 밤마다 그녀의 방을 찾아와 목을 조르는 통에 공포에 떨며 잠들지 못했다. 며칠 뒤 설하는 의원으로 변장한 박가의 수하를 김씨 가문에 들여보냈다. 그는 노부인을 진맥하는 척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리고 도진에게 은밀히 고했다. 마님의 증상은 심화가 뼈에 사무쳐 생긴 것입니다. 이를 다스리려면 집안의 부정한 기운을 없애야 합니다. 도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다. 부정한 기운이라니요. 의원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신당 쪽을 가리켰다. 저곳에서 죽은 아이들의 원혼이 느껴집니다. 과거의 업보가 마님을 옥죄고 있습니다. 도진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구슬하거나 부적을 쓴다는 건 알았지만 그것이 저주였다는 사실은 몰랐기 때문이다. 의원은 처방전이라며 약재 목록을 적어주었는데 그 중에는 해독제가 아닌
환각을 더욱 증폭시키는 약초들이 섞여 있었다. 무지한 도지는 그 약을 비싼 값에 사들이며 고마워했다. 설아의 계획대로 도진이 직접 어미에게 독을 먹이는 꼴이 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노부인의 비명은 커져만 갔고 안동 김씨 가문은 귀신 들린 집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발작을 일으킨 노부인이 신당으로 달려가 불을 질렀다. 태워버려야 해. 증거를 다 없애야 해. 붉은 화염이 치솟으며 목조 건물인 신당을 집어삼켰다. 불길 속에서 노부인은 춤을 추듯 웃어댔고 도진과 하인들은 불을 끄느라 아비규환이 되었다. 그 불길은 노부인이 평생 숨겨왔던 비밀 장부와 저주의 인형들을 태웠지만 역설적으로 그녀의 죄악을 만천하에 알리는 봉화가 되었다. 불타는 신당에서 굴러나온 타담한 아이의 유골함들이 마당에 나뒹굴었기 때문이다. 화재가 진압된 후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유골함들을 보고 도지는 주저앉았다. 그것은 자신의 핏줄들이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가문을 위해 했다던 일들이 실은 가장 끔찍한 패륜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화연은 그 끔찍한 광경에 구토하며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그녀 역시 이 집안의 광기에 질려버린 것이다. 설아는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돌아섰다. 가문의 영광, 그것은 썩은 시체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했다. 이제 김노 부인은 완전히 미쳐버려 방 한 칸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벽을 긁으며 설아야, 내 며느리야, 살려다오 라고 중얼거렸다.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는 아이러니. 하지만 설아는 그 목소리에 털끝만큼의 동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박가에게 보낼 서신을 작성했다. 내부의 적은 무너졌다. 이제 외부의 적을 칠 차례다. 김씨 가문의 보호막이었던 노부인이 무력화되었으니 이제 도진을 보호해줄 방패는 사라진 셈이었다. 설아는 붓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매캐한 탄냄새가 밤 공기에 섞여 날아왔다. 그것은 복수의 향기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의 눈길은 이제 관아 쪽을 향하고 있었다. 부패한 관리들과 결탁해 아버지를 유배 보낸 도진.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탐관오리들. 그들을 일망타진할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기다려라. 이 지옥불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 안동의 장터 거리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 백성들 사이에서 암행어사가 출두했다는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동안 안동 김씨 가문의 뒷배를 봐주며 호의호식하던 탐관오리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관아의 이방들은 밤잠을 설치며 장부를 조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미 때는 늦었다. 한양에서 내려온 어사 한준영은 대쪽 같은 성품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관아를 뒤엎는 대신 조용히 민가의 동태를 살피며 확실한 증자를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의 중심에는 죽은 듯 지내던 민설아가 있었다. 어느 깊은 밤, 인적이 드문 산사에서 설아와 한준영의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설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영은 그녀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인께서 보내주신 서신 덕분에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허나 이토록 위험한 일을 어찌 홀로 감당하셨습니까? 그는 과거 가난한 선비 시절 설아가 남몰래 건넨 쌀자루와 책값 덕분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 설아는 담담한 표정으로 품속에서 두툼한 보자기를 꺼내 내밀었다.
이것은 제 목숨과 맞바꾼 김씨 가문의 죄상입니다. 부디 이 칼날을 주저하지 말고 휘둘러 주십시오. 준영이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김도진이 작성한 이중 장부와 역모를 암시하는 서찰, 그리고 관아의 관리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김노 부인이 저지른 영아 살해와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준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전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설아가 겪었을 고초를 짐작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설아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힘만을 숭상했지요. 이제 그 힘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해줄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안동 관아의 청천벽력 같은 암행어사 출두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역졸들이 들이닥치자 사또와 이방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미리 포위하고 있던 군졸들에게 모조리 포박당했다. 사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버둥 쳤으나 준영이 내민 장부 앞에서는 꼴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관아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백성들은 환호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 시각 김도진은 집안에서 기생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관아의 소란을 까맣게 모른 채 자신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도진,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관아의 어사또가 들이닥쳐 사또 나리가 잡혀가셨답니다.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소리쳤다. 도진은 술잔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 사또가 잡혀가 그게 무슨 소리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사또는 그의 모든 불법 행위를 덮어주던 방패막이었다. 그가 무너지면 다음 차례는 불보듯 뻔했다. 도진은 급히 비자금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대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것은 서슬퍼런 창끝들이었다. 죄인 김도진은 오라를 받아라. 준영이 마패를 앞세우고 김씨 가문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도진은 짐짓 위험을 부리며 소리쳤다. 네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나는 안동 김씨 가문의 장손이다. 그러나 준영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안동 김씨, 이제 그 이름은 수치와 오욕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준영은 도진의 면전에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죄목은 국고, 횡령, 뇌물공여, 그리고 영모 방조죄였다. 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건 모함이야. 증거를 대라. 증거를. 그때 군졸들 사이에서 설아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정갈한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기품 있어 보였다. 도진은 눈을 의심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인, 네가 왜 거기서? 설아는 도진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비소를 흘렸다. 증거를 원하십니까? 서방님, 당신이 술김에 자랑스레 떠들던 그 모든 이야기들 제가 다 기록해 두었지 않습니까? 그녀의 손에는 도진이 직접 서명했던 비밀 문서가 들려 있었다. 도진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네. 내년이. 감히 지아비를 팔아먹어 도진이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으나 포졸들이 그를 제압하여 땅에 무릎 꿇렸다. 이마가 바닥에 처박힌 채 도진은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냈다. 설아는 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팔아먹다니요. 저는 그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팔아넘길 때 당신도 이런 꼴이 될 줄은 몰랐습니까? 도진은 배신감과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아내가 가장 치명적인 독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한편 안채에 있던 화연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폐물함을 챙겨 담을 넘으려 했다. 이 멍청한 집구석.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녀는 김씨 가문의 몰락과 함께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담장 아래에는 이미 설아가 심어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작은 마님. 그들이 화연을 막아서자 화연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비켜난 이 집 사람이 아니야. 난 그저 손님일 뿐이라고.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사치와 횡령의 죄를 모두 김씨 가문에 뒤집어 씌우려 했다. 준영이 화연 앞으로 다가와 장부를 펼쳐 보였다. 여기 내 이름으로 된 차용증과 횡령 내역이 수두룩하구나. 네가 김씨 가문의 곳간을 탕진하고 그 돈으로 고리대금을 놀린 증거도 확보했다. 화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으며 설아를 향해 애원했다. 형님,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녀는 설아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으나 설아는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옷자락을 빼냈다. 철이 없어서 사람을 죽이려 하고 가문을 파탄냈느냐. 네 죄값은 네가 치르거라. 김씨 가문의 집안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났다. 미쳐버린 김노 부인은 방에서 끌려 나오면서도 헛소리를 질러댔다. 내 손주 내놔라 설아야. 약 먹을 시간이다. 그 기괴한 외침은 보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도진과 화연 그리고 노부인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가는 모습은 안동 최고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저놈들이 우리 고열을 쥐어짜더니 꼴 좋다. 그동안 쌓였던 민심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설아는 텅 빈 대청마루에 홀로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승리감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화려했던 가구들은 압수되었고 북적거리던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거대한 기와집은 이제 유령이 나올 듯한 폐가가 되어가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설아는 기둥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으나 입안에 남은 것은 쓴 죄의 맛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죗값을 완전히 치르고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원혼이 달래질 때까지. 그날 밤 설아는 감옥에 갇힌 도진을 찾아갔다. 그는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해져 있었다. 설아를 보자 도진은 철창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부인,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다시는 안 그러겠소. 그의 비굴한 모습에 설아는 헛웃음을 지었다. 서방님, 늦었습니다. 이미 조정의 상소가 올라갔고 내일이면 형조의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도진은 절망하며 바닥을 쳤다. 내년이 내 인생을 망쳤어. 설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의 인생을 망친 건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탐욕, 당신의 비겁함, 그리고 당신의 무관심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낡은 베네저고리 하나를 꺼내 철창 안으로 던져주었다. 전생에서 죽은 아이가 입었던 피 묻은 옷이었다.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외면했던 당신의 핏줄입니다. 지옥에 가시거든 그 아이에게 용서를 비십시오. 도진은 그 옷을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감옥을 나선 설아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난히 별이 밝았다. 친정아버지의 유배가 풀릴 날도 머지않았다. 안동 김씨 가문이라는 거대한 산이 무너졌으니 이제 그 잔해를 치우고 새로운 땅을 다질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다. 복수가 끝나면 그녀는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설아는 옷깃을 여미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내일은 최후의 심판이 있는 날이었다. 형조의 판결이 내려지는 날. 안동 관아의 마당은 구름처럼 몰려든 백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동안 김씨 가문의 세도에 눌려 숨죽여 살던 이들이 그들의 몰락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새벽부터 모여든 것이다. 포승줄에 묶인 김도진과 김노부인, 그리고 이화연이 형틀 앞에 무릎 꿇려졌다. 한때 비단옷을 휘감고 거리를 활보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와 때 묻은 죄수복만이 그들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었다. 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으나 김노부인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어 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다. 신문을 맡은 어사 한준영이 관복을 갖춰 입고 정좌하여 엄숙한 목소리로 죄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죄인 김도진은 국고를 횡령하고 무고한 양민을 수탈하였으며 영모의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또한 그 어미 김씨는 가문의 사리사욕을 위해 천륜을 어기고 며느리들을 독살하려 했으니 이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대죄다. 준영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자 백성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의 욕설이 터져나왔다. 도지는 다급하게 고개를 들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나으리이는 모두 모함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저 늙은 어미가 시킨 일입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친어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도진의 추악한 모습에 장내는 술렁거렸다. 그때 증인석에서 민설아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소박한 차림이었으나 그 기품은 형틀에 묶인 죄인들을 압도하고 남았다. 설아는 도진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서방님, 아니 죄인 김도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당신이 직접 작성한 이중장부와 당신의 인장이 찍힌 밀서가 여기 있습니다. 설아가 내밀어 보인 문서를 보자 도진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할 말을 잃었다. 이화연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설아를 향해 애원했다. 형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사치와 횡령을 김씨 모자에게 떠넘기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설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네가 내 밥에 독을 타라고 사주한 하녀의 증언도 이미 확보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 죄.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설아의 단호한 일갈에 화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변명이 차단된 순간이었다. 그때 조용히 헛소리를 하던 김노부인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설아에게 고정되었다. 설아야, 내 며느리야. 네가 왜 거기 서 있느냐. 노부인의 목소리는 기괴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환각 속에서 설아를 보며 자신이 죽였던 과거의 며느리들과 아이들의 원혼을 동시에 보고 있는 듯했다. 추워. 아이가 춥다고 운다. 얼음물에 넣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노부인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소문으로만 떠돌던 영아 살해의 진실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었다. 설아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노부인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당신 손으로 차가운 눈밭에 버린 그 핏덩이가 누구냔 말입니다. 설아의 외침에 노부인은 발작하듯 몸을 비틀었다. 아니야, 부정을 탔어. 그년이 낳은 건 막이야. 내가 가문을 지켰어. 광기에 사로잡힌 노부인의 절규는 관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백성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갓난아기를 죽였다는 끔찍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도진조차 어머니의 미친 소리에 얼굴을 감싸쥐었다. 갑자기 김 노부인이 괴력을 발휘하여 포졸들을 뿌리치고 설아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어디서 숨겼는지 모를 날카로운 비녀가 들려 있었다. 죽어, 내년이 살아있으면 안 돼, 같이 죽자. 노부인의 눈은 살기로 번득였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막을 틈이 없었다. 비녀 끝이 설아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설아는 피하지 않고 그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비녀가 피부에 닿기 직전. 옆에 있던 한준영이 몸을 날려 노부인의 팔을 쳐냈다. 이런 천하의 몹쓸 죄인을 보았나. 준영의 호통과 함께 포졸들이 다시 노부인을 제압하여 바닥에 짓눌렀다. 비녀는 팅하고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설아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노부인을 내려다보았다. 보십시오. 이것이 안동 김씨 가문의 민낯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며느리를 죽이려 하는 저 악독함을. 설아의 말에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저 악귀 같은 늙은이를 당장 처형하라. 돌멩이와 오물이 죄인들에게 날아들기 시작했다. 도진과 화연은 날아오는 돌을 피하며 비명을 질렀다. 한준영은 소란을 잠재우고 판결문을 펼쳐들었다. 죄인 김도진은 삭탈관직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환수한다. 또한 곤장 100대를 친 후 흑산도로 유배 보내어 평생 노역에 처한다. 도진은 판결을 듣자마자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양반으로서의 모든 존엄이 박탈당하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화연 역시 관비로 전락하여 평생토록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녀는 실성한 듯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끌려나갔다. 마지막으로 김노 부인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죄인 김씨는 천륜을 어긴 대죄인 바 사약 독약을 내림이 마땅하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외딴 섬에 위리안치 가시울타리를 두르고 가두는 형벌하여 죽는 날까지 자신의 죄를 참회하게 하라.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미쳐버린 정신으로 평생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자신이 죽인 원혼들에게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노부인은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설아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설아야. 춥다. 문 좀 열어다오. 재판이 끝나고 죄인들이 모두 끌려가자 관아 마당에는 정막이 감돌았다. 백성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설아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김 노부인의 비녀를 주워들었다. 전생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찔러 혈서를 썼던 바로 그 은장도와 비슷한 모양이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복수는 끝났다.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잃어버린 아이, 짓밟힌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준영이 조용히 다가와 설아의 곁에 섰다. 부인, 이제 다 끝났습니다. 부인의 용기 덕분에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다. 설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의라니요. 저는 그저 한을 풀었을 뿐입니다. 이 비녀에 묻은 도끼처럼 제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비녀가 두 동강이 났다. 그것은 김씨 가문과의 악연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설아는 관아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햇살조차 시리게 느껴졌다.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준영의 물음에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저 민설아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지만 동시에 족쇄가 풀린 듯 가벼웠다. 멀리서 도진과 노부인을 실은 수레가 성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다. 한때 권세를 누리던 그들의 마지막은 그토록 초라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눈에 담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아가야, 이제 편히 쉬렴. 어미가 놈들을 지옥으로 보냈으니 너는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거라.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이며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정화의 눈물이었다. 안동 김씨 가문의 거대한 대문에는 관아에서 붙인 붉은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한때 권세의 상징이었던 그곳은 이제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흉가가 되어버렸다. 설아는 텅 빈 마당에 서서 바람에 삐걱거리는 문짝 소리를 들으며 지난날의 악몽을 회상했다. 화려했던 비단 병풍도 값비싼 자개장도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먼지와 퀴퀴한 곰팡내뿐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했던 공간이었으나 막상 폐허가 된 모습을 보니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한 뒷맛이 입안을 맴돌았다. 이것을 보기 위해 그녀는 그토록 처절하게 다시 태어났던가. 대문 밖에서는 유배지로 떠나는 죄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김도진은 포승줄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었는데 그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헝클어진 상투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멍투성이였고 비단신을 신던 발은 거적을 감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구경 나온 백성들이 던지는 돌팔매질에 신음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저 꼴 좀 보게. 천하의 김도령이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구먼. 사람들의 조롱 섞인 비웃음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도지는 흐릿한 눈으로 군중 속에 서 있는 설아를 발견하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비틀거리며 다가오려 했다. 부인. 설아야. 도진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그는 철장 수레의 살을 붙잡고 애원하듯 손을 뻗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제발 나를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그의 눈물 섞인 호소에도 설아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의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용서라니요. 당신이 죽인 내 아이와 당신이 짓밟은 내 청춘은 누가 보상한단 말입니까? 설아는 품에서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를 꺼내어 그의 발치에 던졌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깨진 옥 조각이 흙바닥에 흩어졌다. 그것은 그들의 인연이 영원히 박살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도지는 바닥에 떨어진 옷가락지를 보며 오열했다. 그것은 혼례 날 그가 설아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끼워주었던 정표였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깨져버린 쓸모없는 돌덩어리 말입니다. 설아의 냉정한 일갈에 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포졸들이 지체하지 말고 가라며 채찍을 휘두르자 도지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수레 안으로 구겨져 들어갔다.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설아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절의 어리석은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 뒤를 이어 김노 부인이 갇힌 소달구지가 지나갔다. 그녀는 여전히 정신을 놓은 채 허공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추워.
불 좀 떼다오. 아이가 운다. 그녀의 헛소리는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설아는 천천히 다가가 노부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초점 없던 노부인의 눈동자가 순간 설아를 알아보는 듯 흔들렸다. 어머니, 이제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영원히 사시지요. 그곳에는 당신이 죽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설아의 나직한 속삭임이 노부인의 귓가에 닿자 노부인은 발작하듯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안 들려 안 들려 저리 가. 죄인들의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가고 먼지 바람만이 남았다. 설아는 다시 텅 빈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혼서지 혼인 서약서를 꺼냈다. 붉은 비단에 금실로 수놓아진 화려한 종이였지만 이제는 저주받은 문서에 불과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화로를 놓고 불을 피웠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그녀는 잠시 주저했다. 이 종이를 태우면 법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그녀는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망설임은 찰나였다. 그녀는 과감하게 혼서지를 불길 속에 던져 넣었다. 불길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검은 연기를 피워 올렸다. 김도진의 아내라는 굴레가 재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다. 설아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듯 시원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복수를 위해 달려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독을 만지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해치며 그녀의 손 또한 더러워졌다. 이것이 승리의 대가인가?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씻을 수 없는 피가 묻어 있는 듯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전생에서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려다 불구가 되었던 유모였다. 이번 생에서는 설아의 도움으로 화를 면하고 고향에 내려가 있었으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다. 아가씨 유모는 설아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끌어안았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모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설아가 애써 참아왔던 눈물이 툭 하고 터져 나왔다.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도끼를 품고 살았던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상처 입은 여인의 모습만이 남았다. 유모, 나 이제 어떡해? 다 끝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설아는 유모의 품에서 한참을 오열했다. 그것은 승리의 환호성이 아닌 잃어버린 자신을 위한 장송곡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지만 동시에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김씨 가문은 무너졌지만 그 과정에서 순수했던 민설아는 죽고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투성이의 생존자뿐이었다. 하지만 유모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아닙니다. 아가씨,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가씨는 다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제는 아가씨만을 위해 사세요. 눈물을 닦은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자신이 갇혀 지냈던 별채, 아이를 잃었던 뒷마당, 그리고 독을 탔던 부엌, 그 모든 장소에 서려 있던 원한을 이제는 놓아주어야 했다. 잘 있거라. 내 아픈 기억들아. 그녀는 나직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낙엽을 쓸고 지나갔다. 마치 그녀의 묵은 감정들을 함께 쓸어가는 듯했다. 설아는 보찜을 챙겨들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폐물 대신 그녀가 직접 수놓은 소박한 옷가지와 낡은 서책 몇 권만이 들어있었다. 대문을 나서자
멀리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피로 얼룩진 과거를 태워버리는 듯 장엄했다. 설아는 관아 쪽을 향해 잠시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도와준 한준영 어사에 대한 감사와 아직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인사였다.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의 딸이 아닌 자랑스러운 딸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그리고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자. 유모. 설아가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에 비해 훨씬 가벼웠으나 그 뒷모습에는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독부라 욕하는 이도 있었고 열려라 칭송하는 이도 있었으나 설아에게는 그 어떤 평가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시선에도 얽매이지 않는 온전한 자유인이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무렵 설아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았다. 짓밟혀도 다시 피어나는 끈질긴 생명력. 그녀는 그 꽃을 꺾지 않고 가만히 쓰다듬었다. 너도 살았구나. 나도 살았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복수의 희열이 아닌 살아남은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안도감이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설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앞길을 비추는 것은 달빛이 아니라 스스로 지펴 올린 희망의 불씨였기 때문이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경기도의 상업 중심지인 마포 나루터는 이른 새벽부터 활기가 넘쳤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상선들이 깃발을 나부끼며 정박해 있었고 인부들의 구령 소리가 안개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한가운데 유난히 돋보이는 거대한 상단이 있었다. 붉은 깃발에 검은 글씨로 민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그곳은 조선 팔도의 물산을 쥐락펴락한다는 민씨 상단의 본거지였다. 사람들은 그 상단을 이끄는 대행수를 철의 여인이라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다. 그녀가 바로 10년 전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서 살아 돌아온 민설아였다. 설아는 나루터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누각에 서서 장부를 검토하고 있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옅은 주름을 남겼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활동하기 편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비녀 하나로 고정한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흘러나왔다. 대행수님, 이번에 들어온 인삼의 품질이 최상급입니다. 한양의 약재상들이 벌써 줄을 섰습니다. 10년 전 그녀를 도왔던 칠성이가 이제는 어엿한 상단의 행수가 되어 보고를 올렸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다. 값을 너무 올리지 말게. 병자들에게 약이 돌아가야지. 돈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네. 그녀의 상단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다. 설아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털어 도성 외곽에 구율소를 세웠다. 오갈 데 없는 고아들과 버림받은 여인들을 거두어 먹이고 글과 기술을 가르쳐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지만 설아에게 그것은 칭송받을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아이에 대한 속죄이자 과거의 자신처럼 힘없이 당하는 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었다. 그녀는 가끔 구율소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잊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기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자 조정에서 파견된 호조 판서가 상단을 방문했다. 그는 다름 아닌 10년 전의 암행어사 한준영이었다. 이제는 중년의 태가 나는 그는
여전히 설아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민대행수. 이번 흉년에도 곡식을 풀어주어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하오. 조정에서도 그 공을 높이 사고 있소. 준영은 차를 마시며 넌지시 말을 건넸다. 헌데 언제까지 혼자 지내실 생각이시오.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질 때도 되지 않았소. 그의 말 속에는 오랜 세월 품어온 연정이 조심스럽게 묻어 있었다. 설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판서 나으리. 제게는 지금의 삶이 가장 편안합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며 숨죽였던 시간들은 전생의 기억으로 족합니다. 저는 지금 제 이름 석자로 사는 이 순간이 사무치게 좋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단호했지만 예의가 있었다. 준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겪은 지옥불이 그녀의 영혼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태워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 수 없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준영이 돌아간 후 설아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신 한 통을 꺼내 보았다. 흑산도 관아에서 보내온 사망 통지서였다. 죄인 김도진. 노역 중 병사함. 짧은 한 줄이 그의 비참한 말로를 설명하고 있었다. 김노 부인 역시 몇 해 전 자신이 갇혀있던 위리안치된 오두막에서 쓸쓸히 객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다. 한때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악은 이제 세상에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설아는 그 서신을 촛불에 태워버렸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검은 재가 되어 날아갔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그 재처럼 가벼워져 있었다. 해질 무렵 설아는 수행원들을 물리고 홀로 강가로 나갔다. 10년 전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던졌던 그 얼음 연못은 아니었지만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모든 것을 품고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강물 위에 부서지며 황금빛 윤슬을 만들어냈다. 설아는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틈틈이 만들어 두었던 작은 꽃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태어나지도 못하고 떠난 아이에게 신겨주고 싶었던 손바닥만 한 비단 신발이었다. 아가야, 많이 늦었구나. 설아는 꽃신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속삭였다. 어미는 이제 괜찮다. 네가 보지 못한 이 세상. 내가 두 눈에 가득 담으며 열심히 살았다. 악한 이들은 벌을 받았고 착한 이들은 웃음을 찾았단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그리움에 가까웠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꽃신을 강물 위에 조심스럽게 띄웠다. 작은 신발은 기우뚱거리더니 이내 물살을 타고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아이가 신을 신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꽃신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설아는 자리를 지켰다. 강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10년 전에 그 살을 내는 듯한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는 정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과거의 아픔도 사무친 원한도 그리고 사랑했던 아이도. 설아는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상단의 식구들, 구휼소의 아이들, 그리고 그녀 자신이 일궈낸 세상이 있었다. 가자. 내일은 또 다른 해가 뜰 테니. 설아는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를 향해 있지 않았다.
당당하고 거침없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석양 속에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민설아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다. 안동 김씨 가문의 며느리 민설아는 죽었지만 대행수 민설아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그녀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입을 타고 전설이 되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다. 복수는 끝났으나 그녀의 생은 이제야말로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다. 거대했던 가문은 무너지고 죄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복수의 끝은 허무했지만 그 폐허 위에서 민설아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거상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꽃피웠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강물에 띄워 보내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여인의 이야기. 오늘 민설아의 긴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